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태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한실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읍내 장터에 한번 나가려 해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외진 곳이었지요. 마을은 작았지만 유독 기와지붕이 높고 담장이 굳건한 집이 한 채 있었으니 바로 한실마을의 터줏대감인 최씨 가문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억새풀이 하얗게 머리를 풀던 시절, 그 집안에는 이미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보기 힘든 차가운 바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높은 기와집의 안주인은 아란이라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란은 본래 일가친척 하나 없는 고아였으나 고운 용모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바느질 솜씨 덕분에 최씨 가문의 외아들 민서에게 시집을 왔지요. 하지만 시집 온 지 꼬박 1년이 다 되도록 그녀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돌지 않았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고 그녀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방에서 배를 짜거나 술을 놓으며 죽은 듯이 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은 아란의 남편 민서가 아니라 그의 고모인 최 부인이었습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라버니, 즉 민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어렸던 조카 민서를 휘어잡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눈빛은 마당을 쬐는 가을볕처럼 날카로웠지요. 하인들은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숨을 죽였고 아란 또한 그녀 앞에서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아란의 남편 민서는 본래 심성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아란의 솜씨를 칭찬하며 다정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대의 솜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것이오 라며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인 최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그는 점차 아내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최 부인이 아란에게 핀잔을 줄 때마다 민서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최근에는 가문의 토지 문서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읍내에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집안에 홀로 남겨진 아란에게 늦가을의 바람은 유난히 스산했습니다. 마당 한쪽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 몇 개만이 붉게 매달려 있을 뿐 나뭇가지들은 앙상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처마 밑에 매달아둔 시래기 묶음이 바람에 부딪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란은 텅 빈 마루에 앉아 멀리 앞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도들도 그리고 이 커다란 집도 곧 닥쳐 얽힌 겨울을 준비하는 듯 스산하고 황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인은 아란에게 읍내 대감의 회가변에 보낼 귀한 비단을 짜라고 명했습니다. 아란은 꼬박 사흘 밤낮을 배틀에 앉아 정성을 다했습니다. 고운 명주실이 그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무늬로 피어났습니다. 거의 다 짜갈 무렵 잠시 물을 마시러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다시 돌아와 배틀에 앉으니 곱게 짜이던 비단의 한가운데에 시커먼 기름 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아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귀한 비단을 망쳐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 부인이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망가진 비단을 훑어보더니 혀를 찢찢 찼습니다. 쯧쯧하는 일 없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정신이 해이해진 게로구나. 이 귀한 것을 어찌 이리 칠칠맞게 망가뜨린단 말이냐. 내년의 게으름과 부주의함이 가문의 망신을 시키는구나. 아란이 울먹이며 부주의를 탓할 일이 아니라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이런 짓을 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최 부인은 손을 내저으며 듣지도 않았습니다. 변명은 죄를 더 무겁게 할 뿐이다. 오늘부터 곳간 열쇠는 내가 도로 가져와야겠다. 그 일 이후로 최 부인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란을 돕던 유일한 몸종이었던 순이를 바치리나 하라며 먼 곳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인들에게도 안방마님, 즉 아란과 사사로 이 말을 섞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지요. 아란은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가운 밥상이 홀로 들어왔고 밤이 되어도 그녀의 방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림자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아란은 밤마다 차가운 아랫목에 누워 눈물지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배를 짜고 돌아가신 시부모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남편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어찌 이리 소식이 없으신가요? 제발 빨리 돌아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녀는 남편 민서가 돌아오면 이 억울함을 모두 털어놓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고모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남편이 과연 자신의 편이 되어줄까?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란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이는 부엌에서 일하는 복례 할멈뿐이었습니다. 복례 할멈은 민서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산증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최 부인의 날카로운 감시를 피해 밤늦게 몰래 찐 고구마나 따뜻한 숭늉을 아란의 방에 밀어 넣어주곤 했습니다. 마님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셔요. 아란은 그 작은 온기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복리의 할멈은 아란의 마른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녘에 낯선 사내 하나가 최시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번들거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최 부인에게 급한 볼일이 있어 읍내에서부터 꼬박 하루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최 부인은 웬일인지 그 사내를 사랑채로 드리고 한참 동안이나 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대체 누굴까 하고 수군거릴 뿐이었지요. 1시각쯤 지났을까 그 사내가 허둥지둥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하다가 아란이 머무는 안채의 툇마루 근처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툇마루 기둥 및 어두운 구석으로 슬쩍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빠른 걸음으로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아라는 방안 창호지 틈으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방망이 질쳤습니다. 사내가 사라지고 한참 뒤 아라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최 부인에게 들킬세라 맨발로 툇마루를 디뎠지요. 아까 그 사내가 무언가를 숨겼던 기둥 밑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이끌려 그녀는 살며시 천을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잡이에 붉은 실이 감긴 작은 단검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들이나 쓸 법한 투박한 단검이었습니다. 칼날은 잘 벼려져 있었지만 손잡이 부분이 특이했습니다. 거친 나무 손잡이에는 붓다 못해 검붉은 빛이 도는 실이 촘촘하게 감겨 있었지요. 마치 주술적인 의미라도 담긴 듯 했습니다. 아라는 섬뜩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이 왜 하필 자신의 방문 앞 툇마루 밑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녀는 황급히 단검을 다시 천으로 싸서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아라는 심장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찬물이라도 한 모금 마실 생각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불을 살피던 복례 할멈이 창백한 아란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안색이 왜 이리 파리하십니까? 횃불이라도 본 사람 같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복례 할멈은 아란을 부엌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히고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아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지만 숭늉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라는 방금 보았던 단검에 대해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할멈, 아까 낯선 사내가 툇마루 밑에 이상한 것을. 하지만 복례 할멈은 재빨리 아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엌문 쪽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작은 마님,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요. 이 집의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매서운 삭풍이 마님을 향하고 있어요. 할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복례 할멈은 아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절대로 마님이 보지 않아야 할 것은 보지 마시고 줍지 않아야 할 것은 줍지 마십시오. 특히 낯선 사람이 떨어뜨린 물건은 상서롭지 못한 것입니다. 발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채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마시고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지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경고였습니다. 복리 할멈은 이미 최 부인의 속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복리 할멈의 말은 자신이 이미 무서운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까 그 단검은 자신을 올가멜덫에 미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자신이 무엇을 가졌기에 최 부인은 이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쫓아내려 하는 것일까요? 아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기댈 곳이라고는 남편 민서뿐인데 그는 지금 곁에 없었습니다.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읍내에 나갔던 남편 민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라는 한달음에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에 당장이라도 남편의 품에 안겨 울고 싶었습니다. 서방님,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하지만 민서는 아란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낯설리만치 굳어 있었고 술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비켜서게, 피곤하네. 그는 읍내에 있는 동안 최 부인으로부터 아란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게으르며 눈빛이 딴 데를 향한다는 편지를 이미 여러 통 받아본 뒤였습니다. 아란은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민서는 귀찮다는 듯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 고모님 말씀으로는 자네가 귀한 비단을 망치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하더군. 최 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그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낯으로 나를 보는 갱가민서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가문의 체면을 구겼다는 질책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란의 창백한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 부인이 꾸며낸 이야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아란은 힘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차가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서는 마른 잎사귀 구르는 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집에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최 시댁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최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등잔불을 껐습니다. 그녀가 보낸 낯선 사내는 이미 읍내로 돌아가 최 부인의 친정 조카딸, 즉 민서의 다음 아내가 될 화영에게 소식을 전했을 터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까지 아내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미끼를 거두어 드릴 일만 남은 것이지요. 그녀는 내일 아침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끔찍한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것은 아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엌방의 복례 할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부뚜막에 장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닳고 다른 손바닥을 비비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부디 저 가열인 아이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가 저 모진 덫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발 목숨만은. 하지만 할멈의 기도 소리는 겹겹이 닫힌 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차가운 부엌 공기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아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에 공포가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도리는 해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매무시를 가다듬은 그녀는 무난 인사를 드리러 최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툇마루 밑을 다시 확인해보니 그 단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라는 그것이 불길한 징조임을 직감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최 부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이미 남편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민서의 목소리는 몹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모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서방님도. 그녀의 인사는 채 끝나지 못했습니다. 최 부인은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닌 기묘하게 뒤틀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그리고 남편 민서의 앞에는 어젯밤 아란이 보았던 붉은 실이 감긴 그 단검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부정한 년 아란은 영문도 모른 채 마룻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최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년의 모든 죄가 밝혀졌다. 민서야, 이 단검이 무엇인지 아느냐? 저 뒷산 사냥꾼 놈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바로 그 물건이다. 전년이 감히 지아비를 두고 딴 사내와 정을 통하고 그 증표까지 받아 숨겨두었던 게야. 아라는 마룻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타는 듯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단검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것은 툇마루 밑에서 낯선 사내가. 그녀가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민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낯선 사내, 아직도 감히 거짓을 고하는 게냐. 이 불경한 물건이 내년에 치미를 넣어두는 괴짝 가장 깊은 곳, 내 속치마 밑에서 나왔다. 어찌 네가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아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인이 그새 단검을 툇마루 밑에서 꺼내 자신의 괴짝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최 부인은 손을 들어 흥분한 민서를 제지했습니다. 민서야, 우선 진정하거라. 일은 순리대로 처리해야 하는 법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두 눈은 승리감에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모두 이 방으로 불러들여라. 이 수치를 우리끼리만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는 집안의 큰어른들과 마을 원로들에게도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최 씨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니 이를 정화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 일은 가문만의 일이 아니다.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붙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은 방문 앞에서 수군거리다 이내 물지개를 지고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들었는가 안방마님이. 그것도 저 태백산 백서방이라는 사냥꾼 놈이랑 조용하던 한실마을이 삽시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최씨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남의 불행을 엿보고 싶은 잔인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이제 끔찍한 추문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엄숙한 표정의 마을 원로 몇몇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부인은 그들 앞에 붉은 실이 감긴 단검을 내놓았습니다. 평소 사냥을 즐기던 원로 하나가 단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칼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백서방 놈의 물건이로구나. 이 붉은 실, 놈이 늘 행운을 가져다 준다며 허리춤에 차고 다녔지. 지난닷새 전장터에서도 내가 똑똑히 보았네. 아란이 절규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민서가 비틀거리며 아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말해라.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라. 어찌 네가 나에게 우리 가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란은 쏟아지는 눈물 속에 외쳤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저는 결백합니다. 다른 사내를 바라본 적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고모님께서 저를 미워하셔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서가 아란을 밀쳐냈습니다. 네가 감히 고모님을 모함해. 이 추악한 년.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복내 할멈이 다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안방마님은 단 한 번도 혼자서 대문 밖을 나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늙은이가 밤낮으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마님은 결백하십니다요. 하지만 최 부인이 다가와 복내 할멈을 발길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노망이 들었나? 내년도 한패인 게냐? 당장 그 입을 다물지 않으면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복내 할멈은 마룻바닥에 쓰러져 서럽게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부인의 하녀 하나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젊은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최 부인의 외가 쪽 조카딸로
요양차이 집에 와 있던 화영이었습니다. 최 부인은 화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애야, 말하기 힘든 일이란 걸 안다. 허나 너는 이 집안의 명예를 위해 네가 본 것을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 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화영이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사흘 전 달빛도 없는 금은 밤에 안방마님께서 뒷문으로 몰래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담길 옆에 백서방이라는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거짓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라는 그날 밤 복례 할멈이 가져다준 약과를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자신의 사촌뻘 되는 이의 증언, 아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치욕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부정, 사냥꾼의 증표, 그리고 친척의 증언까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만하거라.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이 수치를. 그는 더 이상 아란을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최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리고 뜰에 모인 마을 사람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증거는 명백하고 증언 또한 나왔다. 우리 한실 마을의 오랜 법도에 따라 지아비를 속이고 가문의 혈통을 더럽히려 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감히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숨 쉴 수 없는 죄악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인은 손가락으로 아란을 가리켰습니다. 최 씨 가문의 더럽혀진 명예를 씻기 위해 이 여인을 산채로 땅에 묻을 것이다. 부정한 것은 그것이 나온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모두에게 경고가 되도록 가장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 뜰에 모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가장 잔혹한 옛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인의 기세에 눌려 감히 누구 하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민서는 그저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라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말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소 입던 하얀 소복 차림은 그녀를 마치 유령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차갑고도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박하고 겁 많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선고받은 한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아라는 먼저 최 부인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오늘 거짓으로 이겼습니다. 평생 이 집을 탐냈던 당신의 욕심이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지아비, 진실보다 텅 빈 명예를 택한 당신은 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라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오늘 죄 없이 죽습니다. 허나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내가 억울하게 죽는 날부터 하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것이니 99날 동안 이 마을에는 가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 저 하늘의 달이 나의 피눈물처럼 붉게 물드는 날,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는 화영에게 가닿았습니다. 나는 나의 결백을 되찾으러 돌아올 것이다. 거짓을 고한 자들의 혀를 뽑으러 돌아올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을 기억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불어닥친 찬바람처럼 텅 빈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던 최 부인조차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아무도 저주를 두려워해 그녀에게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부인의 눈짓 한 번에 그녀가 아끼던 장정하인들이 아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아란을 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신발도 신기지 않았습니다.
아란은 흙바닥에 맨발로 끌려나갔습니다.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에 찬 시선을 받으며 그녀는 마을 뒷산 죄인이나 연고 없는 주검을 묻는 황량한 언덕으로 끌려갔습니다.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그대로 주저앉아 마룻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끌려나가는 소리, 옷자락이 흙에 쓸리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절규를 들었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모의 권력과 자신의 나약함에 완전히 마비된 그는 제 손으로 아내를 끔찍한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이 불러온 파국을 외면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이미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얕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 부인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매섭게 불어 아란의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마치 그녀를 위해 피를 흘리는 듯 유난히 붉고 음산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아란을 구덩이 속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란은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덩이 안에 반드시 누워 죽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 부인이 직접 첫 삽을 들었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흙이었습니다. 그 수치를 어서 덮어라.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흙 한 삽이 아란의 하얀 가슴 위로 무심하게 떨어졌습니다. 삽을 든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혹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삽질이 이어질수록 흙은 금세 그녀의 하얀 옷, 그녀의 다리, 그리고 팔을 덮었습니다. 아란은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인들의 겁에 질린 얼굴도 최 부인의 승리에 참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황혼이 깃든 하늘에 막 떠오르기 시작한 유난히 반짝이는 저녁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곧 무겁고 숨막히는 어둠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봉분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다는 듯 흙을 단단히 밟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인은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잊어라. 저 여자의 이름도 잊어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최 씨 가문은 다시 깨끗해졌다. 사람들은 저주가 두려워, 그리고 그 언덕이 두려워 서둘러 흩어졌습니다. 최 씨 댁에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인은 안방에 앉아 태연하게 저녁차를 마셨습니다. 화영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고 곧이어 술병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엌방 복례 할멈은 식어가는 아궁이의 잿더미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끔찍한 첫날을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실마을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황량한 언덕 위 새로 다져진 흙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어두운 흙 속에서 한 여인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100일간의 약속은, 그 끔찍한 저주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아란이 그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직후 최 씨 댁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듯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서는 그 길로 자신의 방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식사도 마다했고 자신을 부르는 고모의 목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밤낮으로 술병이 굴러다니는 소리,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짐승처럼 목 놓아오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란의 마지막 눈빛을 저주를 퍼붓던 그 목소리를 잊으려 필사적으로 술을 마셨지만 술에 취할수록 아란의 창백한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반면 최 부인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로 아란이 쓰던 안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카딸인 화영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이제 곧 민서와 혼례를 올릴 준비를 하라 일렀지요. 화영은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안도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부인은 집안 하인들을 혹독하게 다그치며 아란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나갔습니다. 아란이 쓰던 배틀은 장작으로 패버렸고 그녀가 곱게 수놓았던 옷가지들은 모두 아궁이에서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감도는 음산한 기운까지 태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란의 저주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억울함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그날 이후 한실 마을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아니라 먼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누런 하늘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람은 메마른 흙먼지만을 실어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며칠은 그저 가을 가뭄이려니 했지만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록 비 소식이 없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밭작물은 타들어갔고 시냇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리 할멈은 부엌 아궁이 한쪽에 날마다 금을 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녀는 아란이 묻힌 날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세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한 응어리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부엌 일을 하면서도 최부인과 화영의 모든 행동거지를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이 언제까지 저리 당당할 수 있을지, 하늘의 심판은 언제 내릴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넉 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90날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실 마을의 가뭄은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십리박 계곡까지 가야 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최부인을 두려워해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뒤에서는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최씨댁 그 며느리의 한이 독해도 너무 독해. 죄 없는 사람을 그리 보냈으니 하늘이 노한 게 틀림없어. 최부인은 이런 소문들을 애써 무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초조한 기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 최씨댁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5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씨 가문의 자랑이었던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던 뒤뜰의 큰 우물이 하룻밤 사이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지개를 가지고 갔던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우물이 말랐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우물들은 아직 신락같이 물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최씨댁 우물만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96번째 날에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부인이 유난히 아끼며 비단방석에 재우던 검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늘 최 부인의 곁을 맴돌며 애교를 부렸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고양이가 갑자기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는 최 부인을 향해 하악 소리를 내며 달려들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최 부인이 놀라 뒷걸음질 치자 고양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담장을 넘어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 부인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 역시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감도는 불길한 기운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화영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고모님, 저 무서워요. 꼭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최 부인은 그런 화영을 다그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 죽은 사람이 어찌 돌아온단 말이냐. 다 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98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최씨댁을 지키던 문지기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최 부인 앞에 엎드려 덜덜 떨며 고했습니다. 마님, 저 뒷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최 부인이 다그치자 문지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 그보다는 마치 비단치마가 마른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는 소리가 그 언덕 쪽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그날 밤 하인들은 모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복례 할멈은 이 모든 징조들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아란이 돌아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할멈은 그동안 잊지 않고 간직해온 의문이 있었습니다. 화영 그 계집은 어찌 그리 정확하게 사냥꾼과의 일을 증언했을까? 복례 할멈은 화영이 최 부인에게 불려온 날부터 그녀를 유심히 지켜봐왔습니다. 화영은 겉으로는 순진한 척했지만 이따금 아무도 없을 때 짓는 교활한 미소를 할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례 할멈은 화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화영은 가뭄 때문에 마을 인심이 흉흉해지자 며칠에 한 번씩 밤늦게 몰래 부엌을 뒤져
음식을 훔쳐나갔습니다. 복례 할멈은 일부러 눈을 감아주며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폈습니다. 화영은 음식을 보자기에 싸들고는 뒷담을 넘어 마을 외곽에 버려진 물레방앗간 쪽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99번째 날 밤, 복례 할멈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할멈은 화영이 또다시 음식을 훔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림자처럼 그 뒤를 밟았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물레방앗간은 귀신이라도 나올 듯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할멈은 썩은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앗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화영뿐만 아니라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냥꾼 백서방이었습니다. 아란에게 누명을 씌우고 마을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가 아직 이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화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요. 어서 이걸 받고 동이 트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시오. 백서방이 음식이든 보자기를 빼앗듯 받아들며 비웃었습니다. 마지막 어림없는 소리. 네가 그 최시댁 안방마님이 되는 날 내 몫을 단단히 챙겨주기로 하지 않았나. 그전에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화영이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녕 미쳤군요. 우리 고모님이 다 처리하신 일인데 왜 아직도 여기에 숨어 이 사단을 만드는 것이오. 당신의 그 단검 하나 때문에. 백서방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단검하. 그 단검이 누구 것인데. 원래 내년이 나에게 정표랍시고 준 것이 아니더냐. 내가 내년과 노란한 대가로 내 목숨까지 내놓을 뻔했어. 네 고모가 나에게 돈 몇 푼 쥐어주며 입을 닫으라 했지만 널 안방마님으로 만들고 나면 더 큰 돈을 주겠다. 약주한 건 바로 너였다. 복례 할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 부인은 처음부터 조카딸인 화영과 사냥꾼 백서방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이용해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단검을 빼앗아 아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화영은 자신의 죄를 덮고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 부인은 눈엣 가시였던 아란을 제거하고 집안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두 사람이 추악한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그저 이용당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복례 할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가여운 우리 마님, 저 악독한 것들에게 그리. 할멈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몸을 물렸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습니다. 할멈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아란이 약속한 10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할멈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부뚜막 구석에 놓인 숫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퍼렇게 날이 선식할 한 자루를 뽑아 들었습니다. 할멈은 숫돌에 물을 붓고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밤의 정적을 깨고 칼 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베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할멈은 날카롭게 간 칼을 앞치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99번째 날이 가고 마침내 운명의 100일째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뿌옇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복례 할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이른 새벽 민서의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할멈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쾅쾅 문을 내리쳤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언제까지 이리 유령처럼 숨어 사실 겁니까? 문 여십시오. 안에서는 술병이 깨지는 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례 할멈은 굳게 닫힌 문에 이마를 기댄 채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마님께서, 우리 가여운 마님께서 피눈물에 달이 뜨는 날 돌아오신다고 약조하신 바로 그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할멈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온 힘을 다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아시고도 도련님은 정녕 이대로 숨어 계실 작정입니까? 마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지압이 된 도리로 그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이 방문 뒤에 숨어 죽은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실 겁니까? 그 처절한 외침에 방 안에서 요란하게 깨지던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99날 동안 메말랐던 하늘은 그날따라 기묘한 잿빛에서 핏빛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동쪽 산마루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에 맑고 밝은 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피딱지가 앉은 것처럼 붉고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피의 달이었습니다. 아란이 예언했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달이 솟아오르자마자 멎었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새풀을 스치는 가벼운 소리였지만 이내 온 산이 울고 짐승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광포한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한실 마을 사람들은 아란의 저주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대문에 빗장을 지르고 문틈마다 부적을 붙이며 집안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흉흉한 가뭄 끝에 찾아온 피의 달밤, 마을 전체가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최 시댁만이 그 밤에 등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최 부인은 이 불길한 기운을 억누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굳이 이날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술에 절어 폐인이 된 민서를 방에서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창백하게 질린 화영에게 화려한 혼례복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텅 빈 대청마루에 억지 혼례상을 차리고 오늘 밤 민서와 화영의 합방례를 치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죽은 년의 저주 따위에 이 최씨 가문이 무너질 것 같으냐. 오늘 새 기운을 받아 애군을 쫓아낼 것이다. 민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모가 이끄는 대로 대청마루에 끌려 나와 섰습니다. 그는 붉은 달도 바람소리도 제 옆에 선 화영의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화영은 값비싼 비단 옷을 입었지만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자꾸만 굳게 닫힌 대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최 부인이 억지로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술잔을 건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굳게 빗장이 걸려있던 최 시댁 대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어 젖혀졌습니다. 쇠붙이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피의 달빛을 머금은 광풍이 대청마루로 몰아쳤습니다. 혼례상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제기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붉고 음산한 달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곳 활짝 열린 대문 한가운데 붉은 달을 등지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새하얀 소복 차림의 아란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종이처럼 창백했지만 그 모습은 죽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흙 속에서 100일을 보낸 시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너무나도 차갑고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두 눈은 오직 한 사람 화영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소리 없이 대청마루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에 혼례복을 입고 있던 화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비명을 질렀습니다. 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리 가란 말이야. 그것은 부인이라기보다 겁에 질린 짐승의 울부짖음이자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최 부인 역시 공포에 질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요망한 것감이 죽어서도 이 집안을 어지럽히러 왔느냐. 내년이 부정을 저질러 죽은 귀신 주제에 그녀는 아란을 향해 부적이라도 던질 듯이 손을 떨었지만 아란의 시선은 그녀에게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란은 여전히 오직 화영만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부엌 쪽 복도에서 복례 할멈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날카롭게 간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악귀는 저기 서 계신 마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요. 할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죽은 마님을 모독하지 마시오. 마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 모든 것은 저 악독한 최 부인과
화영계집이 꾸민 짓이다. 동네 할멈이 횃불을 대청마루 기둥에 꽂자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밧줄에 꽁꽁 묶인 사내 하나가 마루 구석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냥꾼 백서방이었습니다. 복례 할멈은 날이 밝기 전 물레방앗간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가 아람 마님의 원혼이 너를 잡으러 왔다고 속삭이며 겁에 질려 도망치려던 그를 묶어 이곳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할멈은 그의 입에 물려있던 재갈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백서방은 자신을 묶은 밧줄을 보다가 대문 앞에 서 있는 아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란이 정말로 원혼이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단검은 원래 화영아 씨가 저에게 정표로 준 것이었습니다. 최 부인이 그것을 빼앗아 저보고 아람마님과 놀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내라 시켰습니다. 백서방의 처절한 고백이 터져나오자 화영은 이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고모님이 시킨 거야. 나보고 백서방과 만난 것을 덮어주고 대신 안방마님 자리를 준다고. 그래서 그날 밤 마님이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흑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모든 진실이, 가장 추악한 진실이 피의 달빛 아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최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네, 내년들이. 감히 그녀는 복례 할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과 비명, 그리고 백서방의 고백을 듣고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최씨 댁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뭄의 원인이었던 죄 없는 여인의 죽음의 진실을 모두 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런 몹쓸 것들, 사람을 산채로 묻어 그것도 누명을 씌워서.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최 부인과 화영, 그리고 백서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마을을 호령하던 최 부인이었지만 성난 민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것 GMAR 감히 천한 것들이 그녀가 발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란을 묻을 때보다 더 단단한 밧줄로 그녀와 화영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민서, 그는 모든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냥꾼의 자백, 화영의 울부짖음, 그리고 고모의 악행까지.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내, 자신의 손으로 죽음으로 내몬 아내. 그는 고개를 들어 대문 앞에 선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란.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그의 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란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아란, 내가 잘못했소. 아란은 그제야 처음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의 텅 빈 눈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을 향해 기어오는 남편을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단 한 번, 용서도 저주도 아닌 완전한 끝을 고하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죄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아란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를 등지고 다시 붉은 달빛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란, 가지 마시오. 아란. 민서가 절규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자락이 열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란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광풍이 멎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붉고 음산한 기운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피의 달이 본래의 맑은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횃불이 다시 타올랐고 밧줄에 묶인 죄인들의 흐느낌과 민서의 통곡소리, 그리고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아란의 한은 풀렸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끔찍한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피처럼 붉었던 달이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맑은 빛을 되찾았을 때 최씨댁 대청마루는 횃불빛 아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감히 가문의 체면 따위를 핑계로 죄 없는 며느리를 산채로 묻고 그 저주로 인해 마을 전체를 지독한 가뭄의 재앙으로 몰아넣은 최 부인을 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악독한 여편네를 당장 아람마님이 묻혔던 그 언덕으로 끌고 가라. 누군가 소리치자. 아니 똑같이 묻어버려야 한다. 는 격한 목소리들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복례 할멈이 몽둥이를 지켜든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늙고 주름진 몸이었지만 그 기세는 누구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 저들과 똑같이 잔인한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할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란 마님께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원하신 것은 피해 복수가 아니라 오직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들은 두 번 다시 이 한실마을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할멈의 눈물 어린 호소에 사람들은 이성을 되찾고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복리 할멈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으로 최 부인과 화영 그리고 사냥꾼 백서방을 마을에서 가장 먼 고갯마루 너머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받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가뭄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가난한 이웃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습니다. 한실마을을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옥죄었던 최씨 가문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 부인의 마지막 모습이 고갯마루에서 사라지자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99날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시원하고도 자비로운 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빗속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아란의 한이 마침내 풀렸음을 알리는 하늘이 내리는 깨끗한 용서의 비였습니다. 지독했던 가뭄은 그날 밤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텅 빈 대청마루에 오직 민서만이 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란이 사라졌던 그 텅 빈 대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란의 마지막 그 텅 빈 눈빛 원망도 슬픔도 담겨있지 않던 그저 차가웠던 눈, 그리고 자신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젓던 그 마지막 몸짓이 그의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가문을 잃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쫓겨나지도 죽지도 못한 채 그 거대한 텅 빈 집에 갇혀버린 사라. 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내린 비가 막 그쳤을 때였습니다. 민서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뒷산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는 아란이 묻혔던 이제는 질척해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란의 시신이라도 거두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흙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얀 소복 자락 하나, 그녀의 긴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란은 처음부터 이 흙 속에 묻힌 적이 없었다는 듯이 그저 깨끗한 흙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원혼이 되어 돌아왔던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잠시 그녀를 돌려보내주었던 것인지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그 텅 빈 구덩이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비에 젖은 산골짜기를 오래도록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서는 그 텅 빈 구덩이 옆에 정성껏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비석도 세우지 못하고 이름도 새기지 못한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최씨 가문의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가뭄에 시달린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내놓고 또 절에 시주하여 아란의 넋을 위로하는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거대하고 텅 빈 기와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재혼도 하지 않았고 벼슬길에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은 생은 오직 아란의 무덤을 돌보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복리 할멈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민서를 가여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 세 끼 죽지 않을 만큼의 밥을 지어 민서의 방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복례 할멈이 민서에게 내린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가장 자비롭고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도련님 진지상 드려왔습니다. 복례 할멈이 문 밖에서 조용히 말하면 한참 뒤에야 문 안에서 거기 두게 하는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최 씨 댁은 이제 두 늙은이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집은 사람의 온기를 잃고 세월과 함께 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실마을은 최 씨 가문의 악독한 권력이 사라진 이후 오히려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들국화가 상과들에 하얗게 피어날 때면 마을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뒷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아란의 무덤가에 저마다 꺾어온 들국화 한 송이씩을 조심스럽게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란은 억울하게 죽은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마을을 악한 권력에서 해방시켜주고 단비를 내려준 고마운 여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10년 또다시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강산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민서는 허리가 맘대로 펴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그의 곁을 지켰던 복례 할멈은 몇 해 전 민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마님 곁으로 가셔도 마님이 원망 안 하실게요. 그것이 할멈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하고 스산한 집에는 민서 혼자만이 남아 자신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바람이 차가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100일째 되던 그 끔찍한 날과는 달리 유난히 맑고 투명한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더없이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뒷산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같이 오르던 이 낮은 언덕길이 숨이 찼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잘 다듬어진 아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가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마을 아이들이 가져다 놓은 들국화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무덤 앞 잔디에 조심스럽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달빛을 고요히 받고 있는 둥근 봉분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리고 그날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처럼 몹시 쉰 목소리였습니다. 아란, 여보, 나요. 나 왔소. 그는 주름지고 마른 손으로 차가운 묘석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늘 밤 달이 참 바꾸려. 당신이 참 좋아하던 그런 맑은 달밤이요. 바람이 찹니다.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는 게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민서는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얀 눈물이 그의 깊은 주름이 펜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란, 내가 너무 늦게 말하는구려. 미안하오, 정말로 미안하오. 그날 당신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하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다만, 부디, 그곳에서는 부디 편히 쉬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던 언덕 위에 어디선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뼈를 시리게 하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덤가의 들국화 향기를 가득 싣고 와 민서의 하얀 머리카락과 눈물로 젖은 뺨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가와 그의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는 듯한 다정하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든 채 맑고 깨끗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란이 그를 용서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의 지독하고 길었던 참회가 비로소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곧 저 달빛 너머 어딘가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실 마을은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맑은 달빛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억울한 여인이 잠든 저 고요한 언덕 위에도 공평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만 눈을 감을까요? 저 맑은 달빛 아래 아란의 이야기와 함께 편안히 잠드시지요.